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텔을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지금 제5장의 응용에 이 부분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유럽보다도 굉장히 발달한 면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호텔에 가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동화가 덜 돼 있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어떤 시스템화가 좀 덜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한다든가 이런 면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유럽의 호텔들은 대개 키에 의해서 강제로 뭐 이런 전기를 절약한다든가 이런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좀 고전적인 것으로 하는데 이 내용을 잠깐 보시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조명 얘기하고 뭐 리셉션을 이렇게 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호텔의 기능에서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잘 보살펴 보시면 중요한 건 있어요. 그 824페이지에 호텔의 부하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에 큰 카테고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객실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 825페이지 아래 부분인데요. 잠깐 밑줄을 그어보시면 객실에서 전기 사고로 인한 오동작은 다른 객실 손님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객실은 하나하나마다 객실 하나하나마다 별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미국에서 영향을 받은 곳은 단위 분전반을 가지고 있고 그 단위 분전반마다 별도의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 그 컨트롤은 강제적인 컨트롤을 대부분이 합니다. 즉 키에 의한 강제적인 컨트롤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서적에 보시면은 키렉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키 컨트롤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중간은 생략하고요. 콘센터와 함께 통신 아웃렛은 손님이 실내에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전기 설비로서 데스크와 침대에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럽의 각 호텔에 보면 통신 포트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일본이 또 미국이 상당히 그 어떤 인터넷 환경에 많이 적응돼 있지만 유럽이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도 더 많이 준비된 게 많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속도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영향은 뭐냐면 바로 유럽은 EU에서 정한 이런 표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객실에 관련된 것이 이제 끝나는데 객실에 관련된 걸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객실은 가장 편안해야 될 곳이고 가장 안락해야 될 곳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공조와 조명이 중요하고요. 호텔 객실의 천장에 조명 보신 분 없습니까? 혹시 보셨는데 지금 얘기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호텔에는 대개 비상등을 제외하고는 천장에 조명이 달지 않습니다. 왜냐면 좀 불안하잖아요. 떨어지면 다 다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는 늘 믿고 사니까, 그죠? 점체로 잘 안 떨어지죠. 가끔 지금 안 돼. 저희 집에서는 가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면 이제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잘 안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끔 들어가고, 그리고 어쩌다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낯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천장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스프링클러도 붙이지 않죠. 그럼 스프링클러 어떻게 해요? 벽에다 달죠. 그죠? 벽에다 달아서 반사돼서 확산되는 형태를 많이 답니다. 어쩔 수 없이 천장에 다는 것도 있는데 대개 천장에는 달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실에 있어서의 조명은 대부분 스탠드를 이용한다는 것이 기본이죠.
두 번째,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죠? 예전 방식과 현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감지기의 동작 신호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이신장치라는 걸 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래된 호텔에 별 다섯 개 달린 호텔에 키 막 덜렁덜렁 붙은 거 주는 호텔에 가시면 문 앞에 빨간 파이로트 램프가 동작되지 않은 램프를 보시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안에 있는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그 불이 켜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화끈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R형 시스템이나 미국의 심플렉스 시스템을 쓰면 감지기 하나가 하나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에 몇 호실에 몇 번째 감지기가 동작했다는 것을 정확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신기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 리모델링을 했다거나 최근에 진 호텔에는, 특히 우리나라 호텔에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시면 아직도 여러분 이신기 시스템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아까 호텔에서의 에너지 절약 시스템은 뭐라고 그랬어요? 키 컨트롤 시스템, 키렉 시스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키에 대한 설비를 한다. 이게 바로 객실 관리라는 것이다. 그렇게만 정의해 두시고 객실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메모를 해 두시든지, 아니면 건축 전기 설비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설비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끝이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전기 설비는 뭐냐? 야,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는 그 2차 기기를 쓰도록 해주는 모든 게 전기 설비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저 카메라에도 우리가 전기가 들어가 있으면 전기 설비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끝이 없죠. 근데 전기 설비에 대해서 어디에서 정의했습니까? 뭘 기본으로 놓치냐? 우리가 전기 설비라는 걸 정의하지 않으면요, 극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전기 설비가 뭐냐? 그러면 이게 전기사업법에 나와 있어요. 사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몇 조? 제2조에 나와 있어요. 그 전기 설비는 뭐다라고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어떻게? 전기가 공급돼서 이렇게 연결되는 설비, 즉 전원과 부하와 이 연결되는 모든 설비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다. 그럼 여기 뭐냐?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 어떻게 놨습니까? 전압을 기준으로 놨어요. 30볼트라는 것을 기준으로 놨습니다. 30볼트 이하로서 1차 기기와 2차 기기가 전기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전기 설비에서 빼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정보통신의 한 파트의 기본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전기 설비는 그게 아니죠. 전기가 공급돼서 AC든 아니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DC든 간에 로드가 동그라미든 네모든 간에 공급이 되면 이것은 전기 설비라고 보는 겁니다. 전원 측, 부하 측, 이어지는 뭐예요? 배선 측. 이게 세 개가 다 우리가 전기라는 거죠. 자, 이게 썼는데 일단 쓴저리 한번 얘기하죠. 여러분 5월달, 6월달 시험에 특히 5월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과거 문제를 뽑기도 하고 또 자기가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전날 내지 않습니까? 전날. 그럼 전날 뭘 낼까? 그날이 몹시 더웠다. 야, 이거 에너지 절약을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피차.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일단 그렸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잘 그림을 못 그려서. 이게 A, B, C예요. 에너지 절약은 어디서 하나요? 그쵸. 참 좋은 명언 하셨습니다. 이 에너지는 C에서 하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을 하는데 다짜고짜 변압기의 용량 제어서부터 쓰시는 분 있고 또 변압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오랄 테스트를 할 때 그러면 참 많이 당황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넣어주려고 계속 질문을 유도를 해도 굳이 여기서 20분을 다 써먹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건 뭐냐? 사용하는 측에서 모든 걸 절약한다. 제가 객실 관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극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는요. 집에서는 전기요금이 비싸면 여러분 집에서 사모님께서 방마다 불을 다 끄고 다니죠. 저도 맨날 욕먹어요. 아니 여지는 말이야 꼬리가 길다 이거예요. 왜 그걸 불 좀 끄고 오지. 그래서 아니 여보 그게 몇 푼 된다고. 몇 푼이나 많아? 응? 그게 땅에서 떨어지냐 하늘에서 나오냐. 그러면 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빨리 가서 꺼야죠.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이 저놈이 좀 자동으로 됐으면 참 그 에너지 절약 소리 안 하라 했는데.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계속 배운 EIB. EIB가 뭡니까? 자동제어. 자동제어의 끝은 뭐예요? 센서. 센서는 뭐예요? 사람을 게으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어떤 빛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람이 열을 내거나 했을 때 제어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객실 관리라든가 이런 데 모든 것이 이렇게 귀결돼서 이렇게 얘기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리셉션, 그 위에 그 면도용 콘센트를 있는데, 우리는 이제 ELB 회로를 써서 그 제어하지만 항상 미국이라든가 유럽 기준은 자체에 그 누전 경보라든가 누전 차단 장치가 붙어 있는 걸 많이, 특히 미국 기준은 NEC에는 그 GFCI라는 걸 꼭 쓰도록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GFCI를 얘기하고 가야죠. 이 GFCI를 약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Ground Faulted Circuit Interrupter.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화재는 누전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죠. 화재는 누전에 의해서 나지 않습니다. 누전에 의해서는 뭐예요? 감전이 되는 데미지를 입는 것이죠. 그런데 누전에 의해서 뭐가 생기면 화재가 나요? 아크가 생기면 화재가 나죠. 그래서 미국은 AFCI도 기준합니다. 아시죠? 요거 아크라는 것만 바뀐 거죠. 그래서 가정용이라든가 전기에 대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해. 여러분의 가정은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전문가는 전압을 우리가 1000V 이하를 저압이라고 정했으면 여러분 집에서 1000V 쓰셔도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 전문가잖아.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전압을 쓰도록 돼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20V급을 쓴다거나, 우리나라는 어때요? 통 크게 220V를 쓴다거나, 이렇게. 우리는 배달민족이기 때문에 전기에 굉장히 강해서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버팅길 수 있습니다. 저런 어떤 기준도 여러분 좀 아셔놔야 돼요. 쉬운 것 같지만 막상 탁 다가서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셉션, 식당, 카페, 바, 연회장, 주방, 복도와 층. 여기에 주로 이제 조명에 관련된 사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이렇게 아주 쌈박하게 좋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병원 갑니다, 오늘. 병원은 그 건물의 사실은 꽃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여기는 지금 다짜고짜 처음에 인스타버스 EIB 건물 제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건물은 여러분이 건축물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을 하나를 설계를 했거나 시공을 했거나 감독을 하시면, 예를 들면 적어도 500베드 이상을 하시면 세월이 5년 정도를 걸립니다. 그러면 모든 걸 하게 돼요. 자, 병원에는 잠을 자야 되니까 호텔의 기능도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당도 있죠.
물건 팔으니까 매점도 있지 않습니까? 쇼핑가도 있어요. 요새 병원 가면 쇼핑센터 잘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오니까 로비도 있죠. 사람이 들어와서 입원해가지고 생로병사를 겪어서 제가 철이라고 할 뻔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저 세상 가시는 데까지 모든 것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날 때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수시로 병원에 가서 리페어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접지라는 것은요, 이론이에요, 이론. 자,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제가 지금 높게 서 있잖아요. 분명히 낮게 계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봐도 아는 사실이죠. 자, 전위가 높은 데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와 둘이 사이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둘 사이에 전기적인 평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압이 말이야. 우리 집은 내 재보니까 전압이 70V가 뜨는데 이게 위험해서 말이야. 만질 수가 없어. 자, 전압이라는 것은 수도꼭지와 같은 것이죠. 그 수도꼭지에 탁 틀었을 때 물이 나올 태세가 돼 있는 것이 전압이 걸려 있는 것이고, 꼭지를 딱 열었을 때 물이 흐르는 것이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즉 전위가 걸린다. 즉 전압이 있다고 해서 그 전류가 안 흘렀는데 내가 죽을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단적인 건 이런 거죠. 전위라는 것이 어떤 상태가 돼서 상당히 올라와 있을 때 거기에 전기를 흐르지 않아야 될 기기를 어때요? 그 높이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때요? 흐르지 않겠죠. 같은 전위가 같은 상태가 됐으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M 접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에 가장 그 비약적인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에서 등전이 접지를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지하실에다가 등전이 본딩 바라는 것을, EB라는 걸 만듭니다. 여러분, IC용으로 EB예요. 여러분, EB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스바, 즉 등전이 바입니다. 그 바를 놓고 거기서 접지를 놓고 거기서 접지를 다 따가죠. 거기서 다 따가야 돼요. 거기서 통신도 따가고 변전실도 따가고 다 따가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등전이가 되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하실에 거기서 따서 여기 놓노하고 거기서 따서 10층 가 있어요. 하나가. 그 두 개에서 재보세요. 이게 전위가 분명히 생겨 있죠. 근데 이게 왜 등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죠. 뭐냐면 이 지하 1층에 있는 기기하고요 11층에 있는 기기는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의료에서 수술방이 있어요. 보통 수술실은 100베드마다 수술방이 1.5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한 1000베드짜리면은 수술방이 한 12개 정도가 있어요. 자, 수술실에 A, B, C, D, E, F, G 있어요. 그 수술실에 있는 장비가 A 수술실에 있는 이 장비하고 B 수술실에 있는 제가 장비라고 생각해요. 이게 둘이 전위가 같을까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등전위를 유지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자, 여기 분명히 실이 별도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저기 있는 실에 있는 거와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방별로 또 어떻게 합니까? 등전이 점을 만들고 거기에서 어스바를 돌려서 전위를 갖도록 만들잖아요. 즉 등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여기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개념이죠, 개념. 우리가 건물 전체 하나에서 올라왔으니까 등전이 했어. 그리고 각 층에서 하나의 포인트 왔어. 등전이 개념 됐어. 우리 실에서 하나의 포인트에서 거의 같은 배선거리로 연결이 됐어. 우리 전위가 맞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등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와 관계되냐면 작은 포인트로 왔을 때는 바로 마이크로 쇼크를 방지하는 가장 우수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이크로 쇼크는 어때요? 조금의 전류도 흘러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떡합니까? 사고가 나도 전기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면 되죠. 그게 뭐예요? 아이솔레이션. 비접지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전하게 하고자 해서는 비접지 방식을 쓰는 거죠. 장비를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을 쓰는 것이죠. 이게 극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에서 늘상 여기에 비접지 방식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한 선이 단락이 되거나 끊어지거나 해도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건전한 상을 한 상을 쓰고 있다. 그 상의 전원을 쓰도록 해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원은 극단적인 것이 여러 개가 모여 있다. 그래서 병원을 핸들링하면 첫째, 사람을 만들어서, 병원에서 만들지는 않네요. 요새는 만듭니다. 차병원 이런 데서 이제 만들죠. 그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 지구에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데까지의 권리는 어때요? 공장과 같은 것도 있고요. 사람이 편하게 휴식을 해서 나가는 휴식의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의사 선생님들은 뭐를 해요? 연구.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즉 리서치, 그리고 회의 기능도 있고요. 또 뭐 어디 있어요? 밥 먹고 강의하고. 여러분 대학병원은 다 그 안에 강의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원을 떼자 이겁니다. 다 떼셨는데 일단 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8페이지부터요. 저는 웬만하시면 여기 그 836페이지까지는 좀 아주 샅샅이 이렇게 밑줄을 팍 그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 병원에 관련돼서 군데군데 나오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된 것은 사실 별로 드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병원 물론 두꺼운 책은 있죠. 자, 829페이지에 보면 공공규정과 기술적 표준이 있는데, 전기 의료 장치를 사용할 때 환자, 의사, 종사자의 보호, 안전, 그죠? 그 다음에 전력 장치용 공급의 보안성 등 에머전시. 그 다음에 이동 관련된 빈도 변화, 우리가 응급 환자를 어떻게 뭐 보호할 거냐 이런 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설비 등급에서 비의료용 설비 등급 제로, 1, 2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원. 자, 전원의 요구사항이 있죠. 전원의 요구사항은 다음을 기준한다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건축물, 비용, 그 다음에 어떤 기능적인 유닛, 그 다음에 어떤 그 내부의 설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설비 외에 사람이 좀 편리성에 관련된 거, 주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다 전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을 보십시오. 7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전원과 독립으로 주전원이 고장일 때 15초 이내에 자동으로 동작하는 안전한 전원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본 의료용 장비로서 특별한 장소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밑에 뭐가 세 칸이 있어요. 수술실 조명과 비슷한 곳의 조명 설비, 그 다음에 설비 등급 2에서 실에서의 전기장치, 압축 공기, 진공 공급장치, 인공 호흡장치를 포함한 의료 가스 공급장치의 전기 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술실과 비슷한 곳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병원에서 제일 많이 죽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중환자실. 그죠? 중환자실. 이제 중환자실 중에도 심장 중환자실이 이제 가장 그 빈도, 그러니까 이렇게 뒷문으로 나가실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심장 중환자실이다. 우리가 흔히 CCU라고 하는 것이죠. ICU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중환자실의 개념이고요. 이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보면 수술실 개념입니다.
이런 곳은 이 비상전력 공급 외에 또 뒤에 가서 다른 비상전원을 또 얘기합니다. 자, 예비전원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또 환자에 관련된 어떤 그런 특별한 거 외에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이제 예비전원으로 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법에서, 건축법에서 예비전원을 쭉 얘기해 놨기 때문에 소방법에서는 예비전원이란 말을 안 쓰고 비상전원이란 말을 씁니다. 소방법에서 예비전원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두 가지 말을 다 씁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비전원은 아마 아시겠지만 축전지를 얘기하고요. 여러분 소방설비 기사 시험 볼 때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비상전원은 이제 발전기나 아니면 양계통 전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스탠바이, 즉 예비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건축물에 또는 그 프로젝트의 고유한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을 예비라고 봤어요. 이 DIN에서는. 그리고 비상이라는 건 뭐냐면 소방이라든가 생명유지라든가 이렇게 긴급 상황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책에서 본 예비와 비상 개념하고는 좀 어긋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예비전원은 이렇게 봤어요. 내가 주머니에다 넣고 다닐 수 있으면 예비예요. 그게 바로 축전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도등이 있잖아요. 저 유도등 속에 축전지가 있잖아요. 저건 예비전원 내장형이죠, 사실은. 그런데 배터리형 비상전원이라고 이제 소방법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식으로 따지면 저기 들어가 있는 건 이제 예비전원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비는 이렇게 주머니에다 웬만하면 넣고 다닐 수 있고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예비. 내가 좀채로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비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아마 지금도 소방설비 시험은 그렇게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DIN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3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전환시간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5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하에 대하여는 제2 독립 예비전원을 권장한다. 자, 15초를 이거 넘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누가 생각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A국에 의존할 때는요 리스트가 탁 와요. X선은 15km인데 얼마 해서 전원 용량 얼마 봐라. 얼마 봐라. 이거 선진국에서 딱 리스트업을 해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그 자리 찾아서 그걸 놔주고 용량을 계산하면 돼.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거 해주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장비 X선 얼마짜리 들어가요? 얼마짜리 들어간다. 그러면 조사해서 해야 돼요. 누가?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죠. 여러분 지금 KS에 보면 의료용 전원에 대해서 등급을 정해놨어요. 어떻게? 특별 비상 전원이라는 것으로 정해놓고 일반 비상, 특별 비상, 순간 특별 비상이라는 거 정해놨죠. 거기에 바로 순간 특별 비상으로 된다라고 이 DIN에서는 그렇게 정해놓지는 않고 그대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엔지니어가 UPS를 놔라. 일반적으로 독립돼서 거기에 적응될 수 있는 것을 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UPS를 두란 얘기입니다. 독립된 예비 전원을 두라 얘기죠. 그 다음에 비상전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기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 그건 놔두고 보조 비상전력 해서 수술실 조명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도 그냥 쭉 읽어보세요. 자, 보조 비상전원용 전력이라는 11번하고 연관되는데 이건 뭐냐면 축전제예요. 아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가까운 데서 쓰는 전원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자, 전기가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검증된 건전지예요. 아니, 건전지가 딱 검증돼. 이거 1.2V 확실해. 그 건전지 여기 딱 들어가 있으면 이게 왔다지. 여기다가, 야, 이거 불안하니까 여기다가 콘센트 꽂아라. 여기다가, 야, 모르니까 또 발전기 돌려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원에 대해서는 가장 콤팩트하면서 검증된 것을 가장 레벨이 높은 곳에 놓고 여기에서도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비상전후에 전력하는데 여기 보면 단시간 전환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지형 UPS의 기본 사양이에요. 자, 정지형 여기 0.5초라고 돼 있는데 0.5초만 30사이클 되거든요. 의료용 장비는 30사이클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서 돌발 퀴즈. PC는요? PC는 책에 보면 10사이클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0.2초? 0.15초? 그 정도? 0.2초면은 12사이클인가요? 그죠? 한 10사이클 미만이 돼야지 PC가 나가지 않아요. 나만 알고 있는 건가요? 저기, HID 등은요? HID 등. 여러분, 나트륨 등을 집 앞에 달았는데, 이놈을 안 꺼지면 나는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사이클 이내에 전기를 공급해야 될까요? 저 잘 모르는데, 여러분 각자 갔어서. 아마 제가 알기는 PC보다 더 예민할 겁니다. 이 나트륨 등이나 메탈할라이드 등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가동성이요. 하여튼 조사해 보시고요. 자, 보조 비상전원의 용량 이렇게 충분해야 된다. 충분해야 된다. 대개가 NEC라든가 이 DIN이라든가 BS나 이런 거 여러분 외국에서 코드를 보시다 보면 항상 허무한 게 그거죠. 캐패시티. 충분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충분해야 된다. 발전기 용량 다 더한 값 A,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가지고 과도 현상이 벌어지는 값 B, 둘 중에 커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럼 우리 설비, 만약에 건축물에서 여러분이 건축전기 설비에 관련된 걸 하신다면 어때요? 둘 중에 어떤 게 커요? 항상 잡다한 바가 많기 때문에 다 더한 게 크게 돼 있어요. 돌발해봐야 제일 큰 게 뭐예요? 스프링클러? 커봐야 한 50마력, 100마력? 근데 비상부하 다 더하면 100km에 넘겠죠? 한 몇백 킬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때요? 산업용 설비에서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전원, 배전 설비, 자, 허용 네트워크. 자, 허용 네트워크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일종의 배전인데,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어떻게? 전력 공급은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어라. 자, 안전하고 신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안전하고 뭐가 신뢰성이 있느냐는 다음에 검토하시고요. 두 번째, 기본적인 설비와 장치는 고장이 발생하여도 계속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비상전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고장났어. 그럼 비상전원이 바로 공급해라 이거예요.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또 다른 이제 이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분리 및 선택적인 시스템 설비 해가지고 비상전원은 배전과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리하여 설비한다. 자, 시스템에서 비상이 있으면 일반과는 섞지 마라. 왜? 비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일반이 문제가 생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반이 문제가 생겨서 비상이 떨어지거나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치명타다. 그래서 이 의료용 설비들은 항상 별도로 갑니다. 즉 이것은 의료다. 그러면 의료의 별도. 그거에 대해서 예비 이런 식으로 하지 섞어가지고 여기서 적당히 비상으로 하자.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흡사 소방법에서 소방부하를 선정할 때 변압기를 가능하면 공유하지 마라. 혹시 변압기를 공유해서 작았다면 어떻게 해라? 1차 스위치를 공유하지 마라. 그죠? 왜? 1차 스위치 잘못 내리면 여기까지 꺼져버리잖아요. 공유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보호기기를 각각 작동해라. 우리가 선택 차단이라고 그러죠.
이 전기용어로 선택 차단해라.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바로 소방법에 있는 전원에 관련된 얘기고 그게 여기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833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그 위에 있는 그 표는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주요한 의료 장비로는 IT에서 이제 비접지를 해라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의 있게 보십시오. 자, 표준 DIN에서는 IT 시스템이 설비 등급 2,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곳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놨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수술방이라든가 아니면 중환자실 같은 곳이에요. 그 뒤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차폐 변압기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다 밑줄을 거놓으시고 이 차폐 변압기를 우리나라의 내선 규정에는 몇 킬로짜리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3킬로짜리가 기본. 그 다음에 5킬로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8킬로까지 쓸 수 있도록, 7.5까지 쓸 수 있나요? 퀴즈입니다. 제가 모르는 거 항상 퀴즈로. 되게 5킬로까지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냐? 8킬로라고 돼 있죠. 중간에 아마 밑줄 쫙 거놓으세요. DIN에서는 8킬로 정도까지를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 우리도 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수술실에서는 아이솔레이션 패널을 2개 정도 씁니다. 그러면 5kg 하면 어때요? 10kg. 10kg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까? 최고로 쓰는 게 보통 장비들이 예전에는 한 2-3개 들어갔는데 지금은 칼도 다 레이저 매스 쓰잖아요. 칼도. 모든 걸 전기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에서 12개 정도 보통 수술을 해도 그 정도의 에미 장비가 들어간다는데 10kg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요새 제가 그 삼성의료 한 이후로 감이 떨어져서 몇 킬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여기에서 8kg로 지금 올려놓은 것은 아마 그런 장비의 추세와 관련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8kg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실제로 설계하실 때는 업체 불러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단락전류 뭐 이런 건 큰 상관이 없고요. 그 17에서 쭉 내려와서 아까 8kg 뭐 전격전류 36A 이하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서 밑에서 세 번째 IT 시스템은 한 데서부터 줄을 그세요. 종합된 고감도 접지 누설 감지기와 시스템 상태를 감지하는 표시 유닛이 있어야 하며, 자, 비접지가 되면 이놈이 누전이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변압기는 어떤 시스템과 같이 써요? 아이소트롤이라는 시스템과 같이 써요. 그 아이소트롤은 어때요? 패널이죠.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TR이라고 안 하고 어때요? 아이솔레이션 패널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왜 그래요? 누전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는 그것을 토탈 아이소트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비에서는 그걸 아이솔레이션 패널이라고 하죠. 이런 누설 감지 설비와 종합적인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아이솔레이션 패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은 영상과 소리로 표시된다. 비상전원 설비 케이블과 도체의 기능적 특성. 자, 19번 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P, 장지 접지 도체. 자, 병원에서의 주 배전반에 공통된 PN 도체 하부에서 적용을 금합니다. 접지선과 중성선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리해라.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쓰였다 그래도 어차피 메인선은 뭐예요? 장비를 위한 설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성점 설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 와서 중환자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술실에 와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환돼요? 비접지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 비접지 방식은 전원의 누설 상태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접지 상태는 어때요? 누설되면 바로 차단기 끊어지죠. 근데 비접지 상태는 끊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감시반을 둔다. 그것을 토탈적으로 아이솔레이션 패널이라고 한다. 라고까지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 보조 등전이 본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료용 접지입니다. 내용이 대단치는 않은데 한번 쭉 읽어보죠.
자, 보조 등전이 본딩은 고장 시에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전이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주변 영역에 필요로 한다. 우리가 병원 그 기준을 보시면은 환자가 탁 침대에서 뭐 운동을 하는지 하여튼 이렇게 이런 거 해놨죠. 자, 환자는 어떻게 한다? 침대에서 절대 서지 않는다. 여러분, 환자가 침대에서 서면 그건 환자가 일단 아닙니다. 퇴원 직전에 거기서 서죠. 환자가 침대에서 섰다는 얘기는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가 서서 닿는 데는 좀 누전돼도 상관없습니다. 거긴 보조등전이 본딩을 안 해도 돼. 근데 환자가 침대에서 우리가 표현으로 암츠리치라고 하는 건데 손이 닿는 부분은 다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수도꼭지, 침대 등전이 본딩 하나? 제가 다음에 병원에 문안 가면 꼭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모두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전이차를 최대한도로 없애기 위한 거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등전이라는 것은 보조를 우리가 일반적인 등전이에 플러스돼서 이제 보조를 갖다가 등전이 본딩이라고 하는데 보조 등전이의 기본 개념은 뭐라고요? 각 실별로 전이를 갖게 하는 거예요. 즉 병실이 1호실, 2호실, 100호실까지 있다면 1호실과 2호실은 사실은 같은 전이일 필요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감전되고 싶어가지고 문 밖으로 이쪽으로 좀 대봐. 그래 문 밖으로 대가지고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보조 등전이 본딩을 하는 것은 등전이 본딩을 모두 하는 것은 환자의 영역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곳에 관련됩니다. 자, 내용을 조금 보시죠. 셋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동작된 전기 의료 장치를 취급하거나 검사받는 환자 주위 반지름 1.5m 이내에 위치되는 모든 외부 도체 부분들이 보조 등전이 본딩에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용 접지 시스템 개념도에 보시면 이 등전이 본딩을 어디서 따와요? 저 밑에 접지에서 따오나요? 그건 우리가 시스템 접지로 따오면서 등전이 본딩, 등전이 접지예요, 그게. 그런데 보조는 어디서 따와요? 구조체에서 따오지 않아요? 그림에 그렇게 구조체 철골 해서 이렇게 막 따오는 거 그렇게 그림 안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확실한 곳에서 해라는 거죠. 만약에 철골조나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일반 일본처럼 이 뒤에 가서 아파트 쪽은 제가 그냥 생략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처럼 아파트 폼나게 짓고 우리처럼 학교 인테리어하고 우리처럼 진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기 책에 맨 뒤에 아파트 보면 고층 아파트에 해가지고 7층짜리 해놓고 무지하게 고층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선진국의 기본이죠. 거기 가면 50층짜리 아파트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 아마 지금 허가해주면 우리 100층짜리도 꼭대기는 아파트 짓지 않을까 싶어요. 분양해서 그 돈으로다가 밑에 거 이제 해야 되니까 위는 다 아파트 질 겁니다. 아마 호텔이나 아파트 질 거예요. 경관은 뷰가 좋아야 되니까. 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건물이 만약에 철근이라든가 철골조가 아니어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조 등전이 모선을 올려서 쓰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뺏어 쓰라. 어떻게? 각 층별로. 자, 그럼 우리가 등전이하고 개념이 좀 틀리지 않아요? 등전이는 어떻게 했어요? 건물에서 하나의 포인트, 각 층에서 하나의 포인트, 또 각 실에서 하나의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딱 따와줘 요거 왔어. 그럼 무슨 개념이 되는 거야 이게? 결국은 의료용에서 최대의 등전이는 뭐냐? 환자 주변에 최고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 전자장비에 아니면 레이더 장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는 것에서 가장 예민하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등전을 할 거냐.
야, 요것을 등전이 하는데 너무 방이 커. 등전이를 너무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세팅을 해서 망을 짜요. 응? 그 안을 싹 등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망 넘어서 뭐 이쪽하고 서로 닥쳐봐. 이렇게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분리 등전이 접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전이 접지라는 것은 아주 응용하고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특히 병원용 등전이 접지는 아주 그 접지에 꽂힙니다. 몇 자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정전기적으로 도전성 바닥에 피레 시스템 및, 이거 피레 시스템이 아니라 이건 이제 내방전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도전 바닥 시스템. 여기 피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전기 간섭용에 대한 차폐벽. 우리가 외부로부터 만약에 이 수술실이 심장 수술을 하거나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쉴드를 합니다. 이 쉴드하고 도전 바닥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등전이 본딩을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등전이 본딩에 접속해라. 어디에? 보조 등전이 본딩. 무슨 얘기냐면 등전이가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접속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이다. 그러면 등전이에서 각 실마다 어떻게 됩니까? 의료용 접지의 등전이 기본이 여기에 어떻게 봐요? 주단자, 주바가. 실마다 한 개 오죠. 그럼 여기서 여기 접지 콘센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접지를 장비가 오면 꽂는 곳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해요? 각 병마다 놓고 여기서 하나씩 뽑아서 별도로 들어오죠. 이렇게 쭉 연결 안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부터 가능하면 각 병마다 같은 전위를 유지하자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쓰는 기기들은 여기다가 다 꽂죠? 그럼 어때요? 여기끼리도 또 등전이잖아요. 소규모로 보면은 여기끼리 등전이 돼요. 실제는 여기도 전위가 별로 안 떠요. 하나에서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 바닥은 뭐냐? 쉴드는 뭐냐? 그 쉴드 된 것을 어디다 연결해요? 바로 보조 등전이 본딩이 되는 메인에 같이 연결하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들어오는 곳에 연결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전체가 그 실내에서 다시 등전이 개념의 케이지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도전 바닥과 쉴드에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전이 본딩 스트립을 따서 포설돼야 된다. 이 등전이 본딩 스트립은 분전반의 보호도체, 도체바에 접속돼야 된다. 이것은 메인의 등전이 접지에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메인이에요. 이 서브는 서브고요. 보조는. 근데 사실 보조가 더 규모가 의료용에서는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중요도가 더 있다. 몇 줄 안 되는데 이거에 이제 사실은 의료용 접지의 마이크로 쇼크의 방지에 관련된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마이크로. 그러니까 미세 전류도 흘리지 않아야 된다. 미세 전류가 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내부에서는 등전이 접지돼야 되고 그 내부의 기기는 무슨 전원? 접지되지 않은 전원. 그죠? 비접지식 전원에서 공급돼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전원은 비접지 전원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마이크로 쇼크의 방지 대책입니다. 정리되셨나 모르겠다. 되셨죠?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 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서 본인이 하시는 걸 더 거기다 덧붙이면 아주 좋은 게 되실 겁니다. 자, 전자 간섭의 억제. 자, 여기 별거 아닙니다. ECG, 우리가 엘렉트로 뭡니까? 카르디오그램인가? 엘렉티브 카르디오. 심전도실이고요. EEG는 뇌파 시험이죠. 여기는 흔히 이제 외부에서 어떤 서지라든가 또는 어떤 전자적, 전기적인 잡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한꺼번에 해결이 되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전자간섭의 억제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런 것이 뭐 기록 수술실, 집중치료실, 그 다음에 심전도실, 뇌파 검사실 같은 경우 또는 집중검사실 이런 곳에 사용한다. 전력 케이블 도체는 네트워크랜 전개 또는 변압기 리액터 간 전동기 자개는 이대 시스템에 측정에 나쁜 영향을 주니까 어떡한다?
쏴버린다. 이게 그 IC에 보시면은 전자 간섭의 억제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전기적인 문제, 우리가 전개라고 그러죠. 자기적인 문제, 자개라고 그러죠. 전기적인 문제는 뭐예요? 전기의 흐름 선상에서 영향을 주는 거. 자개는 뭐예요? 코일이 영향을 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두 개의 영향을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발생하는 놈을 쏴든지, 이쪽 피해보는 사람을 격리시키든지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은 뭐 많은 걸 정리하셔야 되니까 따로 좀 정리 좀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키워드를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어떤 거에 대한 대책해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면 개 없애. 그러든지 아니면 내가 피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놓고 나서 거기에 키워드를 정리하면 아마 대부분이 정리될 걸로 믿고요. 자, 전개 자개는 같이 했고요. 전개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쉴드죠. 쉴드. 그래서 전력선, 통신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어떤 전개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쉴드를 해서 첫 시작점과 끝단을 접지를 하는 거. 그래서 해결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죠. 뭐 자개 해결 방법은 뭐 멀찌감치 뛰라는 건데 멀찌감치 뛸 수 없으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몇 가지 지금 838페이지 보면은 중요하지는 않은데 몇 개 표 5에 슬래시 3 간섭원과 측정 장비 간의 거리 해가지고 몇 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 뭐가 있나요? 변압기, 모타, 바라스타. 그 위에 형광등이 있는데 여러분 수술실에 형광등 쓰죠? 안 들어가봐서 모른다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수술실 형광등 씁니다. 수술실은요, 만약에 이게 수술대잖아요? 그럼 수술대에서 무형등을 다룰 만한 거리, 거기에 놔두고 나머지를 뺑 둘러서 이렇게 딱 네모지게 해가지고 파가지고 형광등을 아주 촘촘하게 답니다. 그걸로 기본적으로 한 2000룩스 정도, 한 1500에서 2000 정도가 나오게 등을 달아요. 그렇게 하고 세팅이 되면 무형등을 켜면 무형등은 10,000에서 10만 룩스까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무형등이 이렇게 그 잠자리 눈처럼 이렇게 생겨서 손이 닿아도 이 손의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등이죠. 그래서 수술할 때 뭐 꺼즈를 넣고 꼬맸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무형등입니다. 그 형광등에 거기 안전기 있으면 이 거리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죠? 우리 저기 이난수 소장님은 병원 많이 설계하셨잖아요. 근데 얘기해 주려니까 좀 그렇죠. 나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수술실 밖에다가 바라스타 함을 만들어요. 따로 쇠로다가 함을 만들고 접지를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바라스타에서 등별로 따로따로 배선이 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이 거리보다는 멀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막는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아이디어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묻는데 어떤 분이 묻는 걸 봤어요. 자, 수술실에서 형광등의 그 안전기에 의한 자개 영향을 최소로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 그죠? 그거 사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힌트를 격리 이랬는데 그 양반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해보면은 간단하거든요.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어떻게? 문 밖에, 창 밖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격리가 되고 일정한 거리가 유지됩니다. 이 자개는 이 거리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우리 역시 EMC와 관련된 것들은 격리가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산업용 건축물과 전시장이 있는데 산업용 건축물은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플랜트 같은 거죠. 플랜트 같은 데인데 여기에 큰 내용보다도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소위 N-1 기준이다. 자, 플랜트에서 전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프렌트를 하시면서 전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여기 확실하게,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 있어요. N, 우리가 필요한 수량이 뭐냐? N-1이다. 즉, N이라는 것은 필요한 대수는 N이다 하면은 사용하는 것은 -1이다. 즉, 하나의 예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프렌트 설비는 처음에 얘기한 게 뒤에까지 끝까지 가고 있어요. A 공정에서 B 공정, C 공정으로 오는데 A 공정이 죽었는데 B, C 공정이 살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병원이 모든 거에 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돌려보시죠. 자, 병원에서 전기가 나갔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 일반 나이롱 환자라고 하지 뭐 하지만 하여튼 뭐 주사바늘 꽂고 있는 사람들은 전기 좀 나가면 뭐 좋잖아요, 더. 아늑하고. 뭐 전자제품 꽂아서 생명 유지하는 사람들은 전기 나가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뭐 링겔 꽂고 있으신 분이 뭐 전기 나가면 큰 문제 있습니까? 그러나 프렌트는 아니다. 산업용 설비는 자, 자동차 공장에서요, 저쪽에서 조립을 하고, 여기서 용접을 하고, 여기서 도장을 해요. 저 공정은 잘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저쪽에서 나사를 조립을 못 하는데, 여기서 용접이 백날 불을 팍팍팍 튀기고 있으면 낭비잖아요. 얘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관 설비라고 하는 거고, 프렌트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프렌트의 전원은 N-1이다. 여러분이 N대를 설치했다면 거기서 쓰는 전원은 그거에 하나 뺀 거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러분 UPS. UPS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바로 이 N-1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병렬 예비 방식이 가장 좋다. 그럼 병렬 예비 방식이 뭐예요? 자, 500kg가 필요하다. 100kg짜리 5개를 놨다. 이것은 그냥 병렬 방식이다. 100kg짜리 6대를 놨다. 그럼 어때요? 어떤 거든지 한 대 고장나도 500kg가 보장이 된다. 이것이 N-1 방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원이라는 것의 신뢰도의 용량적인 캐파시티로 가는 것이 바로 예비 용량 확보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턴키, 여러분 요새 턴키 많잖아요. 턴키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면 뭐예요? 예비 변압기 꼭 놓습니다. 놔서 절체를 하나로 가서 모선 연결해서 변압기 문제 생기면 이쪽 예비 변압기로 그쪽을 주도록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전에는 산업용 설비에 쓰던 방식이에요. 이것을 요새는 이제 턴키나 이런 걸 하니까 건축물에도 이렇게 쓰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산업용 설비는 사실 이게 처음이자 끝이라 했지만 그래도 조금 봐야죠. 자, 예비전원 설비에 거기 IT 시스템인데 이것은 인포메이션 앤 텔레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정보화 설비입니다. IT 접지가 아니고요. 이쪽에는 필요하다. 즉,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공정이 가는 데 있어서의 전원, 에너지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최근에는 어때요? 거기에 무슨 정보를 주는 거. 자, 여기는 용접 타다닥 3번 해라. 땅땅 2번 해라. 요런 제어 시스템이 가는, 아까 우리 건물에서 뭐 있어요? EIB 있었죠? 그것처럼 공장에서는 IT에 관련 것이 들어가면 그거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전원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산업용 발전장치에 사용하는 열병합 방치인데, 열병합 장치 참 4줄로 되어 있는데, 열병합 장치 이 4줄로 해서 정리하고 갑니다. 열병합 발전이 뭔가요? 그러면 여러분 다 저 뒤에서 그러죠. 그거 뭐 서로 피차 아는 건데 넘어갑시다. 그래서는 이게 안 되죠.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도 돼보고 여러분이 이것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도 돼보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죠. 똑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열병합 발전 장치를
산업 설비에서 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참 막연하죠, 그죠? 이 코미디로 보면은 뭐 그때 잉자 붙여가지고 참 막연합니다. 그런데 열병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접근할 때 그거죠. 철수와 영희는 커플이다. 근데 나중에 뭐 대학 나와서 결혼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릴 때 친했다. 자, 열병합은 뭐냐면 열전병합입니다. 원래는 열전이에요. 열과 전기를 함께 공급하는 거죠. 그럼 어떤 설비예요? 자, 산업 설비에서 열이 필요해요. 우리가 포철 볼까요? 포철이 우리나라에서 열병합 발전을 제일 크게 하는 데입니다. 근데 들쑥날쑥 해가지고 전력의 질이 안 좋아. 근데도 비싸게 사줍니다. 자, 포철이 왜 전기를 생산할까요? 아니, 이 쇠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용광로에서 하는데 그 열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열을 회수를 해서 그 열에다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내가 쓰려니까 질이 안 좋으니까 그냥 한전으로 팔고 나는 그냥 한전 거, 여기 포철 계신 분 있으면 뭐라 하겠다.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 열을 가지고 만들어서, 예를 들면 산업 설비도 좋고 뭐 병원도 좋습니다. 아니면 자동차 공장 볼까요? 자동차 공장 그렇다. 아까 화학 공장에 열을 뗐어요. 이 열을 도망가는 걸 잡아냈어. 잡아내서 온수 좀 쓰다 보니까, 이거 온수 쓰다 보니까 다 버리는 게 반이네? 그러지 말고 이거 전기 한번 만들어 보지. 걔를 회수를 해가지고 열에 대한 BP를 높여서 보일링을 해가지고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남는 잉여열을 가지고 발전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전기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만들려고 발전기를 핑핑 돌리다 보니까, 굴뚝으로 뜨거운 공기가 풀풀 나가고, 배기로다가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거. 아깝다. 이거 돌려서 우리가 여기다 온수로 해도, 이 보일러에다가 코일 땡땡 감아가지고 빼내면 뜨뜻한 물 나오잖아요. 이거 열 회수해서 우리가 썼다. 그건 전열병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열병합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집에서 전기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아까 기억난다. 아까 지금서 바로 태양광 발전을 아마 해야 된다. 아까 그랬죠? 근데 태양광 발전, 참 우리가 정기적으로 생각하면 개선해야 될 게 무척 많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는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밥 먹고 살아야 된다고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성공한다 그러는데. 자,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를 끄집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열이 나요? 안 나잖아요. 그렇게 자연 에너지를 써서 내는 거에서는 열이 필요한데, 화석 에너지를 때우면은 이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생긴 과정에 부수적으로 전기를 따라오게 한다. 그래서 보통 산업 설비에서는요, 열과 전기가 대개가 2대 1이 되면은 열병합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의미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열을 내기 위해서 석유를 떼요. 그럼 효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보일러를 떼. 불을 붙였어, 석유에다가. 그 효율이 얼마나 돼요? A만큼 됩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발전기를 돌렸어. 그래서 전기를 냈어. 그럼 이 발전기에 나온 칼로리, 여기 들어간 석유의 칼로리, 몇 프로나 됩니까? B. A 대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대개 2대 1에 근접하더라. 그건 뭐냐면, 발전기는 최고 효율이 돼봐야 한 40% 잘 안 갑니다. 근데 연료를 떼가지고 우리가 기름 떼든지 가스를 떼가지고 그 효율은요,
95% 이상이에요. 98%, 9% 막 이렇게 나가요. 50% 사실 안 되네. 한 2.5대 1쯤 되나요? 그렇게 비율이 되니까 해수를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열병합 발전은 건물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 산업용 설비에서 폐열, 즉 배기열을 해수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기반이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 나오면 이 산업용 설비라는 것을 깔고 와야 돼요. 이 소형 열병합 발전 지금 하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뭐 가스터빈 뭐 100kg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샘플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산업용 설비에서 하는 것이다. 자, 두 가지 했습니다. 용량에 관련된 문제와 열병합 발전. UPS 단위 면적당 부하. 굉장히 중요한 표가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공장하실 때는 상당히 중요한 표입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그림 한번 보세요. 변압기 설치 및 변전실에 접속이 있는데 프렌트에서요 전기를 공급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신뢰도라고 그랬어요. 그 신뢰도에서 지금 각각의 이쪽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시스템에 공급하는 걸로 보면은 각각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로 오는 거와 이렇게 루프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서 오는 이런 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저기 1대1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삥 이렇게 1대1 그것도 좀 애매하네. 하여튼 여러분 전기가 직방으로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빙 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루프로 환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1대1로 가는 게 좋아요? 연구 안 해보셨어요? 어떤 때는 1대1로 하는 게 좋고 어떤 때는 환상이 좋잖아요. 우리가 좀 지나면 이제 나옵니다. 용접기는 그냥 보도록 하고요. 설비 용량 구하는 거 이런 건 사실은 별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시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용량 개수도 저희가 아니고 용접기의 특별 요구사항도 그렇게 대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틀린 게 뭐냐면 842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루트 n 곱하기 i를 다 루트에 넣었는데 앞에 루트는 n만 씌우시면 되고요. 그렇고 이거 용접기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칙 하고 쉬었다가 칙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접속을 좀 봐야 됩니다. 접속. 846페이지 보실까요? 대용량 전력 부하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전력이 하나에 막 200kg, 300kg가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 프렌트는 단위에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고압으로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나와 있죠? 400이 690V. 자, 우리가 저압이 뭐 600V 이하다. 또 새로 변경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1000V로 가려고 그러는데 1000V 이하다. 1000V 이하를 저압으로 쓰셔본 분이 계시냐고요? 좀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공장 같은 경우에 용량이 크면 어떻게 전압을 높여서 가야 되는데 이때는 이런 배전 시스템을 써라라는 거죠. 이 전압이 50Hz 표준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라. 이렇게 큰 전압을 써라. 그러니까 삼상에서 690V, 그 다음에 상전압은 400V짜리를 이렇게 써라. 그러면 대용량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럼 조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조명은 230에 400을 써서 200V급을 써라. 이렇게 돼 있죠. 조명은. 왜? 조명은 왜 낮은 걸 쓰나요? 자, 공정을 취급하는 것은요, 그 자체에 고압을 넣어도 안전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은 그 지침대로 운용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 장비에 고압을 꽂아서 운용하는 장비는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은 이 고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다룬다는 겁니다.
저 전등은 어때요? 그 고압을 다루지 않는 비전문가도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율 배반이 많아요. 일본이 어떻습니까? 100볼트를 쓰잖아요. 200볼트도 쓰고요. 그럼 400볼트도 쓰고요. 그럼 도대체 뭐야, 너 정체는?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댑니까? 200볼트, 단상 200볼트보다는 단상 100볼트급이 훨씬 안전하잖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반 오피스 빌딩이나 산업용 설비에서의 전등은 230볼트를 쓰고 가정용은 110볼트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일본도 아이러니예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래도 한전이 저기를 무릅쓰고 고쳐줘서 우리가 참 전기를 그래도 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 단상 220, 삼상 380 두 개만 알면 우리가 거의 화끈하게 끝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IEC에 가입할 시점에 우리가 참 눈에 떠서 그 WTO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가트가 WTO로 바뀌면서 무역 일반 협정이 어때요? 기술 일반 협정으로 바뀌었죠? TBT라는 것으로. TBT로 되면서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고, IMF를 겪으니까 어때요? 빨리 세계화 되려니까 어때요? 오픈하자. 오픈된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기술적인 오픈과 금융의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오픈은 너무 성공한 케이스고, 금융의 오픈은 너무 실패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달러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약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달러에 이렇게 약한 이유는 뭐냐? 돈을 달러를 살라고 빼가는 것에서 약한 거죠. 금융이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오픈된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근데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WTO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의 하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이나 아니면 기술 장벽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그때 마침 되다 보니까 380, 220에 380볼트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60Hz에는 없죠. 프랑스에서 그걸 쓴 것은 50Hz에서 쓴 거죠. 근데 프랑스도 어떻게 했어요? 400에 230볼트로 올렸어요. 이유는 다 그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된 거죠. 근데 마침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때요? 60Hz에 200에 380볼트도 표준 전압으로 인정한다. 이거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이런 전기적이라든가 이런 산업적으로는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저압에서의 고장 수준이 있고요. 4의 저압 시스템 구성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847페이지에 1, 시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스템 구성입니다. 잘못 바꿔주시고요. 방사형 시스템, 간단하죠? 방사형 시스템? 1대1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기 예비가 필요해. 저기 굉장히 중요한, 이게 우리가 한 줄씩 다 줬는데 저분이 굉장히 중요해. 그럼 2줄 주면 돼. 이게 방사형입니다. 예비하면 한 산 화끈하게 더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 방사형, 상호 접속 방사형, 그건 서로 인터록을 걸어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주되 이 두 분이 가까워. 그럼 둘이 묶어주고, 혹시 사고 나면 이렇게 연결해 쓰세요.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거죠. 우리가 인터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 했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가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5번. 밀폐형 메시 시스템. 요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본 책, 우리가 구분하는 거 일본 책에 보시면, 레귤러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시스템입니다. 변전소가 아주 무수하게 많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일 문제가 뭐예요? 고장이에요, 고장.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끊어져 버렸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저기서 사고가 났다. 이것이 제일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라.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자, 밀폐형 메시 시스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스템의 부하를 재배치하면 더 큰 유연성이 있다. 만약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부하들이 이렇게 틈에 있잖아요. 공정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공장인데,
이게 공장에서 이렇게 쭉, 여기 매놀로 가정할까요, 이걸? 여기서 각 동 공정별로 이렇게 쭉쭉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요번에 케미칼을 철수하고, 일부 구간을 자동차 공장, 도장 공장을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자동차 공장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도 전혀 문제할 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뭐 어디서 얼마 쓰든 상관없잖아요. 여기서 안 쓰고 여기서 다 써도 상관없고. 이런 유연성이 굉장히 좋다. 이게 레귤러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리노베이션 상황이 발생을 해도 네트워크에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까지 낮은 전압 강화.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압 강화를 다 맞춰놓으면 여기나 여 끝이나 전압 강화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점이고. 세 번째, 분전반 또는 중요 부하와 함께 상호 접촉한 예비 용량. 자, 만약에 여기 하나를 예비 용량으로 뒀다 그러면 이 용량을 여기서 쓰든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설비의 증설, 가감, 그리고 변경 이런 거에 모두 능한 방식입니다. 근데 단점이 뭐라고요? 보호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걸 희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계통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해서 연구소나 이런 그 관리하시는 분이 박사급으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매일 체크해서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일본에서도 이 시스템을 두지만 실제로 공장에서는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이고 그거를 확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 부분을, 여기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변압기 부분을 이렇게 확대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노드에서 따 쓰는 거. 예를 들면 요게 이제 공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 쓰는 거. 흡사 뭐와 같아요? 후라닥트 용량 빼쓰는 거랑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거의. 이걸 정션 박스라고 보면 여기서 나가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 연결은 이제 그냥 대충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노드 연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그건 더 연구하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형 시스템에 접속해서 방사형 시스템은 TNS 방식. 왜? 방사형으로 가는 것은 자, 이 네트워크 방식은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디에 사고가 났다고 알려는 줘야 되지만 끊어져 버리면 어때요? 전체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네트워크 방식은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요거만 분리하든지 또 여기서 사고 나면 여기 요 네 개만 분리하든지 이런 어떤 그 시스템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방사형 시스템 어때요? 한 줄 가고 안 되면 한 줄 더 갔잖아요. 그럼 여기에 똑같은 방식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사고 났어. 그럼 빨리 떨어져 줘야 돼. 괜히 걔 때문에 다른 데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1대1, 이건 그냥 아닌데 이걸로 보세요. 이것이 A 공장, B 공장, C 공장, D 공장 갔는데 A 공장, A 프로세스에서 사고가 났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얘 떨어져가지고 전체가 다 문제 생겼어. 그럼 어떻게 대처가 안 되잖아요. 물론 생산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전원에 관련된 문제지 요 2차적인 건 배선은 또 별도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관련돼서 해결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때요? 다중조치 방식을 써서 사고 난 부분을 빨리빨리 떨어뜨려 버리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극단적인 거예요. 요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여기를 확대해 놓은 건데 그렇게 보시라는 것이죠. 효과적인 변압기의 전격 결정. 할 줄 아시죠? 그 그림 보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나와서 이건 뭐냐면 여기 좀 틀렸는데 그건 제가 원문이 틀려서 그건 제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비용이에요. 비용. 여러분 기술자와 학자가 다른 점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비용에 대한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학자는 내가 이론을 이렇게 정립했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니 이론짜리를 만드는데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이 방법으로 만드니까 획기적이다. 근데 그 옛날 방법으로 만드는데 10원 들었는데 나 획기적인 방법 만드는데 2,000원 들었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걸로 인해서 다른 걸 할 수 있거든. 근데 기술자가 그렇게 하면 퇴출이죠. 아니, 지금 현재 방식이 10원짜리가 있는데,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1,000원 드리는 방법인데 끝내줍니다. 그럼 쓰겠습니까? 안 하지. 끝내주는데 그 끝내주는 방법에 대한 것이 정확히 돼야죠. 그래서 이런 비용에 관련된 것이 가장 크죠. 이게 비용 체크예요. 뭐냐면 최초의 1방법이 뭐냐면 A존, B존, C존, D존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요 4개의 패널로다가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A라는 기술자가 와가지고 야,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분기거리가 너무 멀어지잖아. 야, 이걸 8등분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분전반을 하나씩 더 놨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때요? 분전값은 2배가 늘었는데 배선값은 어때요? A니까 하나A, 2A, 2A 곱하기 4니까 8A였죠? 최초에는 8A였단 말이에요. 근데 옆으로 가니까 A. 4개가 됐네? 4, 16에다가 8 더하니까 24가 됐어요. 분전반 4개 더 설치하니까 24A가 된 겁니다. 코스트가. 배선에 대한 비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에 8이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이었는데, 쪼닝을 2배로 하니까 24가 됐다는 겁니다. 비용 자체가. 그죠? 이해되시죠? 안 되면 가서 책을 보시면 금방 나와. 요 밑에 걸 보시면 이건 뭐냐면 이 존의 가운데 두지 않고요. 우리가 통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통로에다가 둔 겁니다. 그럼 통로에 두면 어때요? 이렇게 가는 건 안 보는 거예요. 최초에 A 4A의 분기거리가 있었어요. 여기 4A가 있죠? Floor Cable Length A잖아요. A가 4개의 길이가 있었어요. 최초에. 그랬는데 여기처럼 야, 조닝을 구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A 3A가 됐죠. 그러니까 4, 16 16A가 된 겁니다. 요거 24 잘못됐습니다. 여기 16A입니다. 16 케이블 랭스 A입니다. 이것은 에리어의 중심에 둔 게 아니라 복도 쪽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기거리가 여기에서 요건 따지지 않는 겁니다. 요것은 분기거리가 요렇게 중간까지 간 A를 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본 건데 뒷장에 나옵니다. 뒷장에 보니까 공급 구역별 비용 했는데 이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2.8분의 24가 아니고요. 16분의 24. 16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16이었죠? 16분의 24. 즉 여기에 분기에 가는 거에 비교하니까 값이 1.5배 비싸더라. 즉 복도에다가 판넬을 나열하는 것보다 각 부하의 중심에 두니까 돈이 배선비가 1.5배가 더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더 들고요. 두 번째 밑에는 2.4를 8로 바꿔주세요. 8은 어디 있는 겁니까? 요거예요. 8분의 24. 아니 8분의 16. 요 16. 요쪽이 16이죠 이게. 그럼 뭐냐면 최초에 4개를 중심에 둔 것보다 복도에다가 8개를 두니까 비용이 2배로 증가되더라.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게 그 비교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몇 가지를 해본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코스트 엔지니어링 하는 기법인데 몇 가지 메소드를 나열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기술자가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걸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뭐 비용 크게 보시지 말고요. 여기 그림 중요한 거. 이것도 비용이에요. 이것도 비용도 이렇게 루프로 돌린 거와 여기서 배를 넓혀서 에리어를 넓혀서 중심에 둔 거죠. 2배로 넓혀서 그때의 비용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이건 뭐 기하니까 이렇게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틀린 게 없고요. 요거 옆에 위에 것만 잠깐 보죠. 그건 뭐냐면 여기서 사고가 생기면 여기에 사고 전류가 방향성이 만약에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면 조류가 이 세 부분 이렇게 오는
이렇게 오는, 이렇게 오는 세 개의 전류가 여기에는 합쳐진다. 이 전류의 합은 얼마다? 전체 합한 거에 60%에서 90% 안에 있다. 그것을 밑에 표와 위에 거와 조합해 보시면 내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90과 60의 안에 그래프가 모아져 있죠. 이것은 일종의 그 데이터와 기기에 대한 것을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의 깊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사고 전체의 고장전류라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고장전류라는 것은 이 세 군데에서 조류로 환산한 전체 전류의 60%에서 90%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데 레귤러 네트워크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60으로 볼 거냐 90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그래프고요. 역률 개선 잘 보셔야 되겠죠? 역률 개선. 여기 역률 개선 중요한 얘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잘 보시고요. 제가 오늘 여기를 뛴다고 그래서 참. 전시장 860페이지 전시장, 잠깐 전시장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시장 가시면 이렇게 카페트가 다 깔려 있어요. 이 카페트를 까는 이유는 뭐다? 이 밑에 있는 트렌치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밑에는 무수한 트렌치가 가 있어요. 그래서 트렌치는 두 가지입니다. 설비 트렌치와 전기 트렌치가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기 트렌치예요. 설비 트렌치는 하나예요. 물. 전시를 할 때 물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쓰는 곳은 몇 군데 조닝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주가 전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여기 뭐가 쇠 같아 이런 데는 열어보시면 반드시 그 밑에 트렌치가 있고 무늬강판으로 덮어놓은 거고 거기에서 콘센트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자, 거기 용량 보는 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특별한 전원 요구에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조도 전체는 300룩스 정도로 일반 앰비엔트 조명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는 대개 10W 정도 스퀘어미터당 든다. 실내 부피당 부하, 이건 부피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전시장이에요. 전시장이 높으면 높을수록의 전시품이 다양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전시품이 제한돼요. 그래서 부피로 보는데 1000세제곱미터마다 5kg 정도의 단위 부하를 접속한다고 보는 것이 환기 시스템이에요. 자, 우리가 전시장에 가서 여러분 전시장 여러 번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은 금방인데 거기 전시장에서 하루 종일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뭐 자동차 뭐 있지 뭐야 이거 레이싱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공기도 안 좋고 거기에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환기량이 1000스퀘어미터당 5000W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최초에 아무도 안 잡아요. 여러분 이 전시장 설계할 때 냉난방 공조기술사가 용량을 화끈하게 잡는 게 아닙니다. 대략 용량을 잡아놓고 마지막에 확정을 져요. 전시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확정을 짓는데 전체적으로 1000에 5kg 정도의 환기 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단위 면적당 스퀘어미터당 50에서 100W 정도를 장치대 요 다이에다 공급하는 것을 전체 평균 스퀘어미터당 15, 여기 100W 정도는 봐야 된다. 스퀘어미터당 100W 정도를 봐야 된다. 이것이 아주 적은 것 같지만 해놓고 보면 정신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시장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공급해둔다? 트렌치로 해서 일정 부분의 패널을 감춰둡니다. 소켓을 감춰두기도 해요. 그래서 돈을 내죠. 쓰는 사람마다 소켓 하나마다 얼마 이렇게 냅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그렇게 제재 안 하는데 여러분 외국에 전시 나가시면은 콘센트 하나당 얼마? 아, 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개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문어발로 꽂았으면 한 개로 봐. 이게 참. 그거를 주로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TNS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부스에서 사고가 나면 그 부스만 나가라는 거예요. 간단히.
TNS 시스템으로 한다. 우리가 일반적인 건 다 다중접지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주차장 주거용이 있는데 요건 제가 이렇게 한번 제가 쭉 봤는데 사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고 그래도 뭘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면 보여드리고 아니면은 제가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제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